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거라고 경고한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허가한 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가가 나기까지 길게는 90일이 걸리는데 국내 기업들은 일단 석 달치 물량은 확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은 언제든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뉴스룸에서 상주본을 갖고 있는 고 서적상 배익기 씨를 연결합니다.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이 출국 정지 조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람객은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기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일선에서 물러난 DB그룹 옛 동부그룹의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이 이번엔 가사 도우미를 정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의 거주지를 파악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한 제조업체의 실태를 고발하고 새 법의 내용을 분석합니다. 미래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주거단지입니다. 주말인데도 주민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단지의 기존 주민 대표를 규탄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갈등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더 강경한 표현들입니다.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듭니다. 아베 정부의 조치들이 일본 내 참의원 선거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쪽으로 향했다는 판단에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보다 더 좀 강경한 느낌입니다.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주말 사이에 한일 간 실무 접촉이 있었고 김현종 2차장도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협상에 소극적이고 또 우리의 미래 산업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래 갈 것에 대비해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걸로 풀이됩니다. 예. 자, 들려드린 것처럼 일본 조치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이 문 대통령의 세 번째 메시지인데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은 맞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문 대통령은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뒤인 지난 10일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오늘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그리고 경고한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문 대통령의 비판 수위는 계속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WTO 제소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여론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외교적 대화 해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일본의 수출 규제 계기는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둘러싼 견해 차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먼저 풀어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도 말머리부터 대화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예, 잘 네,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일본에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1+1 방안을 냈고 일본이 거부한 바 있는데 새로운 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예. 그 안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논의를 하면서 안을 도출하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사회 수석실이나 이런 내부 참모진들도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어떤 방안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지금 고심이 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본 기업도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의미입니까?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고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적 해법에 응하지 않아도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국제적인 이 분업 체계 신뢰를 깨뜨리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일본의 이번 조치가 결국 일본에도 손실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오늘로 열 이틀째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를 먹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수출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인지 이달 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본의 진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수십 건의 수출 신청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요구했습니다. 進んでいたんですけども、今回から個別申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ので、申請の書面作成としては頻度は増え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確実に。 하지만 허가가 난 건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달 들어 일본에서 들여온 세계 핵심 소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상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라며 공식적으로 밝힌 건 90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한 달이면 허가가 납니다. 이보다 늦어진다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標準的にこれぐらいの期間でと定められているだけなんです。私の感覚で言えば4、5週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4週間、5週間。 이 경우 WTO 제소 등 정부가 준비 중인 대응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90일을 넘길 경우엔 사실상 수출 금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경우 기업의 피해도 현실화돼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 보릿고개를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급한 것은 역시 반도체 회로를 깎을 때 쓰는 불화수소인데 일단 간신히 석 달치는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당장 발등에 불은 고순도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였습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회로를 깎거나 불순물을 없앨 때 씁니다. 그간 일본산을 주로 쓴 건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생산 라인을 일본 제품에 맞게 설정해 놓은 탓에 당장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독성이 강한 데다 오랫동안 보관하기 어려워 재고를 쌓아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자 우리 업체들이 서둘러 에칭가스부터 구하려 나선 건 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일본과 대만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석 달가량 쓸 수 있는 물량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일본 업체가 대만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하듯 남는 물량을 끌어모은 것일 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대안은 러시아산 불화수소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들여와 검증하는 데만
6개월은 걸린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최대한 버티면서 대체 수입처 확보와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가게들이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와 편의점 3,000군데에 이어서 회원만 2만 곳인 슈퍼마켓 협회까지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식당, 술집, 스크린 골프장까지 일본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렇게 외국 소스들이 원래 이쪽이 그 일본산 제품이었는데 다 빼고 이제 다른 걸 넣은 거예요. 일본 제품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객분들도 이제 찾으시는데 다 저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으면 고객분들도 그냥 수긍하시고 다른 걸로 가져가시거나. 이런 동네 마트들이 열흘 만에 200여 곳에서 3천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슈퍼들도 일본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국에 2만여 곳이나 됩니다. 일본 맥주나 담배부터 치웠습니다. 담배 한 갑, 맥주 한 캔을 더 팔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단체도 나섰습니다. 한 120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품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재고를 다 소진하면은 추가로 발주하지 않는다거나. 일본 물건은 다 빼겠다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골프 공이랄지 장갑서부터 신발, 골프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해서 이번에 전부 저희 매장에서는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휴가객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달 31일 날 항공 수수료가 한 2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항공료 환불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좀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JTBC 전다빈입니다. 일본의 여론도 아베 수출 규제 드라이브의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번 조치에 찬성했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 특파원,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우선 좀 알려주시죠. 네, 아사히 신문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이번 조치는 타당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인 4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아베 내각의 비지지층에서도 43%가 이번 조치는 타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도 찬성이 40%가 넘었다. 이건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배경을? 네, 아베 정부가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명분으로 내걸었던 안보 문제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이 북한이란 존재에 대한 공포나 불안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물질을 한국이 북한 측으로 밀수출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안보 문제를 내걸었었는데요. WTO 등 국제 무대에서 논리를 펴기 위한 그런 논리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일본 국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는 주장이지만 일부 먹혀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한일 경제 협력에 오랫동안 몸담았었던 이 다카스기 노부야 전 한국 후지제록스 회장을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예. 이 한국 측 피해가 크겠지만 반도체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측 피해도 필연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아베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실제로 이번 조치의 성격과 방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치 문제에 경제적 대항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 국익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중들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여론전에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베 정부는 추가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 가지로 좀 분수령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측은 18일까지 이 제3의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24일은 화이트 국가 배제 방침에 대한 여론 수렴이 끝나는 날인데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차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임소라 기자부터 연결하죠. 5당 대표 회담도 괜찮다는 건데 입장이 바뀐 배경은 뭘까요? 네,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현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는다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황 대표는 이틀 전만 해도 문제의 본질은 과거에 발이 묶여있는 한일 관계에 있다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본을 비판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황 대표로서도 또 다른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황 대표가 최근 들어서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라서 국회가 열리면서 존재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기간에는 장외 집회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걸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만날까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18일 이야기를 했고, 한국당에서는 만찬이면 좋겠다, 이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목요일이 제일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민주당과 한국당 사무총장 등이 만나서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는데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만납니다. 이때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건 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 라인을 바꾸라든가 하는 요구, 이런 것들은 청와대가 지금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국정 전반을 의제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의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청와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뭐 수용을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네, 그동안 말해왔던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은 있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우린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5당 대표 회동을 공개 제안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아까 임소라 기자하고 얘기할 때 당 쪽에서는 이미 목요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만나는 건 틀림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를 해보니까 공식 입장은 국회에서 의제 형식 시점 등이 모두 정해진 뒤에 밝히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제안을 하고 황교안 대표가 화답을 했으니 국회에서 의제 형식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앞서 국회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가 주도적으로 의제 형식 시점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면은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걸 왜 지난번처럼 청와대가 하지 않고 왜 당이 다 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에는 청와대가 직접 이 회동 형식 등을 조율을 했는데요. 그때 한국당이 1대1, 1대3 회동을 요구하고 또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가 이 야당에 직접 맞대응하는 모습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외교 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죠, 청와대는. 네, 모든 의제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한다라는 원론적인 답을 하긴 했지만 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제출하고 또 동시에 5당 대표 회동에서는 외교라인 교체를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한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라인을 만약에 교체한다 해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기강회의 논란 뒤에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분명히 많았지만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더 우세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에 잘못된 합병 비율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조 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비율은 삼성 측 요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난번 회계사의 진술이었습니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하나로 합치면서 삼성 측이 내놓은 합병 비율은 1대 0.35입니다. 제일모직 한 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3주 정도라는 뜻입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 측 주주들은 반발했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며 반대 의견은 힘을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청구했던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삼성의 요구대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계산했다면 합병 비율이 최대 1대 1.36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진 현금성 자산 1조 7,500억 원을 무시하고 영업가치를 낮춰 평가한 것을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합병 비율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아낀 돈이 4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많게는 6,700억 원 넘게 손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4번 이상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부풀린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후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광주에선 지금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30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일본인의 출국을 막고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일본인 관람객인 37살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수구 경기장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외국 수구팀의 가족이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여자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하체 모습 등이 찍힌 10분 길이의 영상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는 여기 선수들 연습하는 거 촬영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셨죠. 경찰은 어제 이 일본인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오늘 오전 무안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인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한 점을 볼 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을 갖고 가지고 카메라 촬영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판단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A씨는 그저 선수들의 표정을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제출받은 카메라 저장 장치와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영상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살던 집인데 이사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카드키를 쓴 겁니다. 이사할 때마다 잠금 장치를 초기화하고 비밀번호도 꼭 바꾸셔야겠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헬멧까지 쓴 채 훔친 물건을 들고 달아납니다. 2달 전까지 이곳에 살았던 36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이 오피스텔 40층에서 범행을 했는데요. CCTV가 없는 이 비상 계단으로 침입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 달 사이 자신이 살던 방에 3차례나 들어갔습니다. 카메라와 현금 등 48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이사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혼자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카드키 한 장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해선 현관 잠금 장치의 카드키 설정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걸 노린 겁니다. 버튼 눌러서 안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보안카드 찍어갖고 들어간 거죠. 김 씨는 현금이 자꾸 없어지는 걸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몰래 설치한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상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폭언 또는 막말 등 이른바 갑질을 당하면 회사가 조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화장실 갈 때마다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비교적 평등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됐던 교사들 10명 가운데 3명도 갑질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승주,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해서 화장실에 가겠다는 문자입니다. 배가 아파서 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기 전 부서장에게 보낸 겁니다. 지난달 1일부터 생긴 사내 규정 때문입니다. 안 보이면 톡 내지 문자를 보내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톡 보내기를 할 때까지 손이 떨립니다. 화장실 이용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인사 고가에 반영된다는 말에 싫어도 따라야만 했습니다. 쉬는 시간 이외에는 무조건 자리에서 죽도록 일만 해라. 감옥도 아니고. 남성 상사를 둔 여성 직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않다가 여성 직원 4명이 급성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소장이랑 마주치는 순간에 그 수치심이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볼 일이 이제 보고 싶어도 자꾸 참다 보니까. 회사 측은 화장실 이용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여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탄이 많아가지고 주의적으로 이제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이 최근 이 규정을 철회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퇴근할 때마다 눈치가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가려면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거 써야 되는 날엔 오늘 꼭 써야 돼. 아니면 애는 왜 이렇게 자주 아파? 현행법상 아이가 있는 교사는 일주일에 5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학교에선 일주일에 단 이틀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B씨는 자녀가 입원했는데 자녀 돌봄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전례가 생긴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아는 딜러에게 자동차를 사라고 교사들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로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하면 무슨 병원을 가는 거냐? 어디가 아프냐? 피부과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피부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막말을 들었다고 응답한 교사도 17%에 달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칫하다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동 이슈팀 조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에는 괴롭히는 행위에 따라 관련 법이 다 달랐습니다. 이걸 근로기준법으로 묶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자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이 넘는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안과 또 징계 방법 등을 담아야 합니다. 또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가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또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네, 저게 첫 번째, 우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직급 차이가 없어도 감사나 인사부서처럼 영향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나 성별처럼 개인적인 요소도 고려됩니다. 동료나 심지어 후배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싫은데 상사가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혹시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배가 후배에게 김대리 퇴근하고 가볍게 한잔하지? 이렇게 제안만 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라고 하거나 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회사 대표가 술자리에서 폭음을 강요해도 괴롭힘이 됩니다. 사발에 술을 섞고 원샷을 시킨다거나 또 개인 사정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술 먹을 것을 강요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늘 논란이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규정에 들어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얼마나 자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카톡 내용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도 봐야 합니다. 네, 심야나 주말에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사가 카톡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사가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단체 채팅방에 술에 취해서 하소연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답을 강요한 행위, 이 역시 괴롭힘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면 그 가해자는 뭐 처벌을 받습니까? 네, 아쉽게도 이번 법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를 하면 회사가 신고를 받는 즉시에 사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또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물론 폭행이나 성폭력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DB그룹, 옛 동부그룹의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JTBC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가사도우미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미국에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년 전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죠.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사도우미 A씨가 김준기 전 회장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A씨는 2016년부터 1년 동안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했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본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 보도된 걸 보고 용기를 내 고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씨가 김 전 회장을 고소했을 때 김 전 회장은 이미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 상황을 녹음했다며 JTBC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나 안 늙었지? 나 안 늙었지? 아니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나이 먹고 더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녹음을 하려고 한 계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계속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제가 당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녹음기를.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최근 김 전 회장의 거주지까지 파악했지만 김 전 회장이 치료를 이유로 6개월마다 체류 연장 신청서를 갱신하며 미국에 있어 체포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상태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2년째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은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씨에게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DB그룹 측은 김준기 전 회장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7년 비서 성추행 혐의에 이어 또 창업주가 성추문으로 구설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개인적 문제로 회사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 만에 불거진 성폭행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단 겁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 합의금을 줬다며 그런데도 돈을 더 요구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고 이때 생활비로 2,2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입막음을 했다며 계좌 내역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DB그룹 측은 김 전 회장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그룹 차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결국 강제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총동원령을 내려서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천막 바로 앞인 것 같네요. 네, 광화문 광장 천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주말 동안 천막 위에 새로 천을 씌워서 천막 내동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 현수막도 추가로 하늘 높이 걸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당원들이 광장 바닥에 앉아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유튜버들은 광화문 광장을 사수해야 한다. 당장 지금 이쪽으로 와달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 대집행, 천막 철거가 임박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밤중에는 안 될 테고 내일 새벽에 하는 겁니까? 네, 내일 새벽이 유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수요일 전에는 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행정 대집행에 동원할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약 1,00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왜 경찰이 손 놓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이번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 행사가 있을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건데요. 시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 병력을 더 가까이 배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한 이후에 경찰의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 대집행은 서울시의 관할이고 경찰은 충돌이 있을 경우에 사후 대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 대집행 때도 경찰은 우리공화당원 2명과 또 서울시 측 용역업체 직원 1명을 모두 동시에 체포를 했습니다. 충돌이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이 중립을 지키면서 지켜보기만 할 경우엔 오히려 희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내일 경찰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밤은 뭐랄까요, 좀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일 1,000명의 그 용역이나 또 저 직원들이 동원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공화당은 총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 몇 명이나 나옵니까? 네, 지금 제 뒤로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이 주변에는 경북 상주에서 오늘 총동원령을 위해서 올라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자정 그리고 내일 새벽 4시까지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밤사이에 사람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천막 농성이 정당한 정당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새벽 강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왜 그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교육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인가요?
네, 일단 천막이 이렇게 계속 놔둘 경우에는 다른 천막도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고 또 광화문 광장이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막 철거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당원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라 이런 행동 강령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당장 내일 새벽에 만일 철거가 되고 부딪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군요.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군은 지난주에 해군 부대 안에서 도망간 수상한 사람이 음료수를 뽑으러 간 병사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던 소령도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와 초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사그라들질 않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평택해군 2함대 안에서 도망간 정체불명의 사람이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간 병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과 재연,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거쳐 이같이 판단한 겁니다. 국방부는 또 병사에게 가짜 자수를 종용했던 해군 장교를 입건하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 장교는 가짜 자백인 게 드러나 벌을 받더라도 선처를 받도록 책임지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가짜 자백을 했던 병장은 애초 수상한 인물이 발견된 탄약고가 아닌 생활관 쪽에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기초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또 군의 부실한 보고 체계도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허위 자백 사건은 합참의장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수뇌부는 한 국회의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덮고 쉬쉬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북한 소형 어선이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등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일본의 우익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 할까? 한 일본계 미국인은 유튜브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직접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30명 정도의 일본 논객들과 벌인 전쟁 같은 인터뷰를 나열하듯이 담았는데 이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되자 상영 중지 소동까지 이뤘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This is not a Japanese film, so don't boycott this film. 한일 간 경제적 긴장 관계를 의식하며 농담 던지듯 영화를 소개한 감독. 그러나 공개된 영화 속엔 불편한 목소리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They were not sex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日本人はほとんどこんな問題嘘だろうと. 영화 제목은 주전장, 말의 전쟁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놓고 일본 내 논객들의 인터뷰만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쟁점을 파고듭니다. Their testimony is inconsistent, and there aren't very many of them. But what do you expect from the victim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감독은 일본계 미국인으로 유튜브에서 일본인들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다 일본군 위안부 진실 찾기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찾아 3년간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한편의 주장을 거들거나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나열하듯 양쪽의 주장을 똑같이 보여주며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뭐가 진실인지 판단하게 합니다. 석 달 전 일본에서 먼저 개봉했는데 영화는 상영 중지 소동이 일었고 감독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When they don't even know parts of their own history. So, unfortunately, they can be laughed at. It's harder for them to become, I would say, citizens of the world. JTBC 김나한입니다. 1987년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거리로 나섰다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 당시 서울에 머물렀던 대만 특파원이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사진을 오늘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체류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장례하는 이 자리에 또 체류탄이 터지다니. 옳은 것을 옳다고 외쳤던 것, 억압이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끝내 살아냈던 것.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오늘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대기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 차이 때문인데 내일 새벽까지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과 경기 안성, 의정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경기도 곳곳으로 주의보가 확산됐고 용인과 고양은 주의보가 호우경보로 한 단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 기흥 87mm, 고양 주교엔 8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도 60mm에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이번 비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리는 소나기였습니다. 위쪽 공기는 차갑고 아래쪽은 따뜻해 습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위쪽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내일 새벽까지는 요란한 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전국 곳곳에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대기 아래쪽 공기가 점차 차가워져 오늘만큼 강한 비는 내리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지난주 제주 해수욕장에 살아있는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경북 영덕에서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머리와 몸통 일부만 발견됐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수온이 올라서 난대성 어류인 상어가 일본과 대만 해역 등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뾰족한 이빨, 뭉퉁한 코, 전형적인 상어 머리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영덕군 방파제에서 죽은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40cm, 세로 22cm. 수거된 건 머리와 몸통 일부가 전부라 정확한 크기와 종류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엔 살아있는 상어가 제주도 해수욕장에 나타났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상어가 발견된 겁니다. 영덕에선 지난 2016년에도 공격성이 강한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상어는 원래 먼 바다에 살지만 최근엔 가까운 바다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상어가 살기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수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온이 과거에 비해서 한 1도에서 2도씨까지 올라간 걸로. 일본과 대만 해역에 있던 상어들이 한반도로 다가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내엔 상어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상어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상어가 발견되면 그저 종류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나타나는 상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대낮에 한 노숙인이 학교 근처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의 목을 졸라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노숙인은 아이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검은색 야구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찻길 한복판을 건너 걸어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4학년 A군에게 다가가더니 위협을 하듯 한쪽 손을 들어 올립니다. 곧이어 양손으로 A군의 목을 붙잡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강하게 흔들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근처 공원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46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이날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A군을 포함해 초등학생 2명의 목을 조르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욕을 하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애들 당연히 놀란 상태인데 한 명만 울었고 한 명은 놀라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다 이제 어른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찰도 다 왔으니까 잘 이렇게 할 거라고 했고.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중으로 박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체코 프라하에는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 촬영의 성지가 된 존 레넌 벽이 있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 독재 정권과 싸워 이긴 벨벳 혁명 도중에 시민들이 존 레넌의 얼굴과 그의 노래 가사를 적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레넌 벽이 지금 홍콩에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홍콩 북부 다프시역의 존 레넌 터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폐지 등 홍콩 시민의 요구를 담은 포스트잇이 벽에 가득합니다. 레넌벽 지킴이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정성스레 자신의 주장을 적습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 명소가 된 체코 프라하의 존 레넌벽이 홍콩에서 부활한 겁니다. 1989년 벨벳 혁명을 거치며 공산 독재에 승리한 시민혁명의 상징을 도입한 겁니다. 6월 초 입법회가 자리한 홍콩 섬 에드미럴티에 처음 등장한 레넌벽이 홍콩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레넌벽을 부수려는 시민이 벽 지킴이의 얼굴을 때립니다. 지킴이는 쓰러지면서도 비폭력으로 맞섰습니다. We have to keep the war on going, especially we do not have a very sound and effective means to get our voice, get into the institution. So we have this London Wall to get our messages delivered to the people and international society. 지난 주말 존 레넌 터널 인근에서는 11만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주최 측은 오는 21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제주 일본 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영사관 소속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뒤 500m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1월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춤을 출 것을 강요하는 등 무리를 빚은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청장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최근에 문제가 된 고령 운전자 대책과 관련해서 나이에 따라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운동 능력을 평가해서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대대적인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앞으로 동남연해 해상과 공중에서 훈련을 한다며 올해 계획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훈련이 육해공, 로켓부대, 전략지원부대 등 중국군의 5대 군종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5시간 정도 이어지면서 펼쳐진 풍경입니다. 윈블던 남자 단식 결승은 두 선수와 그걸 지켜본 팬까지 모두가 승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승자는 조코비치였지만 패자인 페더러에게도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자 조코비치의 가족도 페더러의 아내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절묘하고 다채로운 서브로 기막힌 발리로 빠르게 코트 이쪽 저쪽을 찌르며 상대 혼을 빼놓은 페더러. 악착같이 받아내려다 때론 넘어지면서도 끈질기게 공을 살린 조코비치. 한 선수가 앞서면 다른 한 선수가 따라가며 맞이한 5세트. 페더러는 2번이나 경기를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임 스코어 8대7에서 점수 하나만 따내면 우승이었는데 그 기회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이후 경기는 45분을 더 치러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트 게임 스코어는 12대12까지 치달았습니다. 결국 마라톤 같은 승부를 끝내기 위해 7점을 먼저 따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타이브레이크를 써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승 건 조코비치였습니다. 윈블던 코트엔 페더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조코비치는 이런 어려움도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When the crowd is chanting Roger, I hear Novak. So that's it sounds silly, but it is like that. 페더러에겐 테니스 인생에서 두고두고 아쉬워할 준우승으로 남았지만 환한 웃음으로 조코비치에게 축하를 보내 코트를 떠날 때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오피스텔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주민과 입주민 대표인 관리인이 심하게 충돌한 곳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입주민의 전기를 끊고 차량 출입을 막았고 주민들은 촛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경기도 위례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주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에 관련된 협박을 받다 보니까 참기 힘들고 살기 무섭고 개인을 위한 단지로 점점 사유화되는. 지난 5월 말엔 이른바 껌남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껌을 붙였는데 관리실이 이 주민의 차량 출입을 막은 겁니다. 당시 차가 막혀 있었던 입구입니다. 보통 입주민의 차는 자동으로 이 차단기가 열리면서 드나들 수 있게 돼 있는데 사건 당시에는 이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죠. 그 이유가 사전에 관리실에서 등록돼 있던 차 번호를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내 말 뺐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구나. 민원을 왜 자꾸 넣냐고 하면서 주민이 그러면은 관리실에 민원을 줘 어디다 넣어야 되냐고 도대체. 그게 답답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전기가 끊겨 문제가 된 점포도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상가동에 있는 한 점포는 현재 3개월째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리실에서 전기를 의도적으로 끊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당시 2층에 있는 가게에서 내건 광고 현수막이 1층 간판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가 담긴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항의했지만 도리어 입주민 동의를 구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상호나 사업자랑 이미 다 낸 상태였고요. 저희는 동의서를 받아야만이 공사를 시작하게 해준다라는 요구를 해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는 공사 계획을 진행 못한 상황이에요. 반면 관리인은 이 점포가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해 전기를 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생활을 훔쳐본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뽑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민 카드를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차량 등록증도 제출을 하고 등본도 제출을 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주민을 CCTV로 감시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문자 메시지는 그런 정황을 의심하게 합니다. 저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머릿속 적은 주모자 참 희한한 CCTV 제 얼굴에 찍힌 사진을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민과 관리인의 충돌은 허술한 규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관리위원회가 없다 보니 관리인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입주 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덜컥 사인을 했다가 불거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단지 관리 규약에 대한 동의서예요. 관리인을 이 사람을 선임하는 동의서예요. 라는 고지가 전혀 없었고요. 규약을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는데 현재 관리인은 주민대표와 관리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도록 스스로 정했습니다. 공사계약 같은 이권 사업도 관리인이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이 단지의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설치는 주민들이 하면 되는 것이며 자신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자치관리에 애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들 중 일부 세력이 규합해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 관리 규약이 100페이지에 달하는 데 비해서 이런 오피스텔 관리 규약은 40~50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나 다름없이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이 활용되는 이상 관련법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천만 동포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모을 수 있는 것이다. 1907년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모금을 해서 직접 나랏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여성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았고 심지어 9살 어린이 이용봉은 꼬깃꼬깃 모아둔 세뱃돈까지 내놓았습니다. 일본에게 강제로 빌린 1,300만 원의 차관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이 국채 보상 운동은 실패로 마무리됐지만 그들이 알리고자 했던 것은 조선인은 일본의 지배를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몇 년 전 JTBC 보도국에 배달된 성금 1,020만 원, 그리고 몇몇 분들이 더해준 성금들. 그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로 인한 일본의 돈은 필요 없으니 시민이 대신 모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가 모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일이어서 돌려드리려 해도 그는 늘 사양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돈을 보관 중입니다. 언젠가는 뜻깊은 쓰임새가 있으리라는 소망과 함께 말입니다. 일본산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현실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불매운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틀린 말도 아니겠죠. 그러나 1907년을 살았던 9살 이용봉 어린이는 꼬깃꼬깃 접어둔 세뱃돈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을 사는 한 시민은 가족이 함께 모은 1,020만 원을 보내왔죠. 그리고 오늘 2019년을 사는 시민들은 좋아하던 일본 맥주에서 손을 거두고 가고 싶었던 휴가 여행을 거두어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영화 속 그 대사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한글을 만든 원리를 담아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11년 전에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지금껏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오늘 마침내 대법원이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이죠. 지금은 이걸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개인은 돌려줄 의향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죠. 강나현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 해례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한글을 만든 원리를 적어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하나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1940년부터 간송 전영필 선생이 보존해온 간송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11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이 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상주본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30만 원어치 옛날 책을 사다 이 책도 챙겨온 배 씨는 책을 돌려달라는 가게 주인 조 씨와 소송을 벌였는데 그땐 조 씨 것이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 조 씨가 국가에 소유권을 주겠다고 한 뒤 세상을 떠났고 이후 문화재청과 배 씨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배 씨가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1,000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재청이 이 상주본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주본이 배 씨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이라 인정한 겁니다. 강제 회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배 씨가 상주본의 위치를 밝히지 않아 돌려받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배 씨가 스스로 반납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1,000억 원을 줘도 내놓고 싶지 않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익기 씨는 이런 말을 작년에 하기도 했습니다.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판결이 난 지금의 생각은 어떤지 잠깐 좀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작업실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익기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배익기입니다. 예. 자, 2017년에 불에 그을린 상주본을 본 것이 저희들로선 마지막이었습니다. 상주본은 우선 지금 잘 있습니까?
그건 지금으로서 민감한 상황이 돼서 뭐라고 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예. 잘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그에 대해 일체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더더욱이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원래 제가 국보 존재 여부도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또 보도가 또 나가고 있는데 원래 제가 국보 지정받기 위해서 공개를 했던 것인데 이런 무고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12년을 끌고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오늘 이런 일이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욱 만들고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아무것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시면 오늘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선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에 나갔는데. 근데 제 상대가 엄연히 관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거의 국민들에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 규명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배 선생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조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건 아니더라도 1,000억 원 정도는 내야 내가 이걸 국가에 낼 것이 아니냐. 그러다 나중에 또 100억 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요즘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0억 원은 모르겠는데요. 그건 모르십니까? 100억 원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배 선생님의? 저는 처음에 2008년 7월 30일 공개할 때 국보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방송 공개를 했는데 천만 뜻밖의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무고를 입고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일단 알고 보니까 그것도 몇 년 지나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진상 규명을 가장 지금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대가 가만 보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2015년 불이 나고 이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러다가 서로 파국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부득이 해야 되는 당위성은 당위성이지만 현실이 또 다른 수가 있으니까 양보안을 내 가지고 문화재청 스스로 최소한 1조 이상이 간다고 했으니까 한 만큼이나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소유권을 따질 그런 거 없이 내가 더 이상 문화재청의 죄를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개인적 힘도 한계가 있고 않을 테니까 주은 돈 또 5분의 1까지는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그럼 나한테 끼쳐주면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타결을 쌍방에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제가 제시해가 그게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1조에 10분의 1 정도면은 한 1,000억 되죠. 그래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도 그렇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1억 원이 최고로 돼 있고 아마 배 선생님께서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제가 소유자면은 그거를 그대로 보호해가 국가에서 의무를 다해가지고 그대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겠지만 관리에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아니면은 자기 국가에서 토지 보상 매입하듯이 사들이든가 그래 둘 중에 그런 길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거겠죠. 소유권은 지금 국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가 소송 당사자라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보도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 제가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청구에 내게 대한 청구에 대한 그 이해를 제가 소를 한 것이거든요. 청구 이해 소를. 그래서 재심이라든가 문화재청에 대한 소유권 확인, 무효 확인의 소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아니고 다만 청구에 이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소송상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청구에 대한 그 부분에 제가 패소를 한 것이고 그걸 한 것일 뿐이지 예. 구체적으로 제가 본격적인 어떤 그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냈다든가 특히 재심을 하다든가 이러진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배 선생님 입장은 그것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당연히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예. 해도 워낙 그 관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고 문화재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일단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쪽 주재 기자인 윤두열 기자가 가끔씩 찾아뵙고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네들은 얘기로는 지금 베이키 선생이 뭔가 뭡니까 기념관 같은 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그때는 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10년 동안 겪고 당하면서 몸소 차츰 알게 된 바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문화재청이 거리가 머니까 이 지역의 시에 관련되는 이런 데서 뒤에서 쉽게 말하면 움직였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움직였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 움직였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합의를 자꾸 뒤에서 종용을 하고 서로 해주면은 상주시에 영구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서로 타결이 됐대 여기가 언약이 오갔답니다. 그 믿을 만한 그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내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국가에 자기 문화재청에 넘겨주면은 그걸 다시 상주시에 영구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 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억울하게 무고를 입어가지고 소유권을 그런 식으로 한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노릇인데. 그 상태에서 공연히 그렇게 해줄 리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애초에 이것을 입수하시게 된 경위 자체가 원래 소유주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훔쳐갔다고 해서 소송에 걸렸는데 물론 나중에 그 훔쳐갔다는 것은 무혐의가 됐지만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베이키 씨한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완벽하게 그것이 베이키 씨의 소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 소유권은 지금 대법원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베이키 씨가 원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베이키 기념관 이렇게 해서 무슨 간송미술관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받고 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명확하게 해주시죠. 그건 아닙니까?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제 기념관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10분의 1 정도의 죽은 돈도 5분의 1이니까 죽은 돈 어차피 발견이라 치더라도 10분의 1 정도의 발견은 신대륙도 가졌는데 그 10분의 1 정도는 끼쳐주면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긴 것일 뿐이지. 아무튼 그 경우에도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은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없고 그거는 그게 염치 없이 딱 얼마라고 돈에 못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청의 입장과는 지금 너무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가 배 선생님을 설득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국가가 설득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대화를 나누시는 쪽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건-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30대 일본인 관람객이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일본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기는 하지만 선수가 옷 갈아입는 걸 찍은 것도 아니고 수영장에서 몸 푸는 걸 찍은 거라는데 왜 몰카냐? 수영장에서 이제 사진 못 찍는 거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 경기장이 선수를 못 찍게 할 거면 관람객을 받지 마라. 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방송에서 수영 경기 이렇게 생중계해 주는데 그런 방송국도 다 몰카범이냐? 뭐 이런 의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일본 남성이 입건된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또 검찰,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내용만 보면 총 10분 정도 분량 중에 아주 적은 분량이긴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가 클로즈업된 영상이 있는 점, 또 현장에서 피해 선수 가족이 수상 의혹에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성적인 의도가 확인이 되면 재판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텐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에는 성적 욕망 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면한데 이게 딱 정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촬영하기까지의 경위, 장소, 상황, 각도나 거리 같은 걸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또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비슷한 의심을 살 만한 사진이 또 영상이 담겨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 동의를 구했냐 이게 이제 문제일 수 있는데, 근데 경기장에서 선수를 찍은 게 왜 문제냐? 사실 선수들도 관중들이 사진을 찍을 걸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사진을 찍은 의도에 달렸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여자 프로배구 경기장에서 선수와 치어리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현장에서 보안요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디지털 카메라로 신체를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또 신체 부위 사진이 50장이나 더 있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장소가 수영복을 입는 게 자연스러운 수영 경기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수영장만큼 수영복 입는 게 자연스러운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해수욕장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영복, 비키니 입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촬영을 해도 된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2년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성적인 의도 없었다, 또 뒷모습을 촬영했으니까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도,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벌금 10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따져봐도 수영이든 배구든 관중석에서 경기 장면을 촬영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이런 다른 목적을 갖고 찍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방송 중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필요하게 훑는 카메라 워킹 자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문제를 삼을 만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막말이란 무엇인가로 잡았습니다. 예, 막말이란 무엇인가는 다 이제 알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정의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예. 오늘 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의 아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관련 발언 중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 발언을 비판하다 나온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예.
옆에 원내 지도부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의 저 발언 뒤에 좀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참사를 정치적 비판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빼고 다른 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중에 바른미래당은 풍자와 막말 정도는 구분을 해라라고 비판했고요. 예. 가장 큰 비판은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뭐 세월호는 너무 이런데 자꾸 좀 나옵니다. 예. 자꾸 반복이 돼서 아마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세월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른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예, 제가 예. 그런 부분을 물었더니 무슨 성역이냐라는 주장도 돌아왔습니다. 예. 일단 정미경 최고위원의 막말이라고 해서 오늘 오전부터 포털에는 많은 기사들이 떴습니다. 예. 저희가 보면 수백 개가 될 텐데요. 포털의 뉴스토픽에도 5등에 정미경 막말 해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당에서 오후 미디어국에서 나온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런가요?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막말을 당 미디어국에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인데요. 예. 제가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국립국어원에서는 막말을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걸 막말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법적으로 따지긴 힘들지만 미디어국에서 함부로와 속되게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정미경 의원의 경우는 막말이 아닌 이유로 법적인 검토를 해봤더니 댓글을 소개한 것뿐이어서 막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수많은 방송 불가 용어들이 양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게 입장을 묻는 기자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정치가와 전략가로 잡았습니다. 예. 뭔가 다른 사람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죽창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죽창가는 1894년 당시 일본에 항거한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고 김남주 시인이 노랫말을 쓴 노래인데요. 예.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맞물리면서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이 지금 페이스북을 할 때는 아니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략가가 필요한 시기예요.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예. 청와대에 있으니까 정치가라기보다는 전략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민정수석이 도움 안 되는 글을 페이스북에 너무 자주 올린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도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좀 논란이 됐는데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조국 수석의 표현은 정부가 필요한 분야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두둔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앞서 봤듯이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13일에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을 앞으로는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라. 다음 총선 때 후보단이라는 우리 당의 원칙이 아니다. 라면서 여당인 민주당과의 선긋기에 나섰는데 예. 그 일환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까?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예결위 공과 사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예결위의 모습인데요. 잠깐 한 야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또 1,800원을 더 요청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부장님, 예. 3천억 원에 대한 그 합당한 이유를 좀. 예. 오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예결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나왔는데요. 그런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예결위 야당 의원인 한국당 정태욱 의원과 가족 관계입니다. 정태욱 의원이 남편이고요. 예. 그래서 공과사를 그렇습니다. 뽑았군요. 예, 정태욱 의원은 오늘 홍남기 부총리에게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유명희 본부장은
다른 의원의 대답에서는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예. 앞서 이제 박덕흠 의원이 유 본부장에게 좀 강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은 별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의원에게 봐준 거냐라고 묻자 봐준 건 아니고 원래 부총리에게 많이 질문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유명희 본부장이 국회 예결에는 사실상 대비해서 제가 그 부근인 정태욱 의원에게 혹시 코치를 한 게 있느냐라고 묻자 집에서는 따로 정치나 정책 얘기는 하지 않는다. 예. 오늘 아침에 딸 교육 문제만 얘기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입장이 달라서 예. 얘기하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경북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은 천둥, 번개와 함께 5에서 7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콩의 지금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데 다녀온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hould have stayed where the signs I ignore. Can I help you not to hurt anymore? We saw brilliance when the